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각 당이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253석 가운데 132석을 자신했고 통합당은 122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늘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입국자의 공항 철도와 리무진 탑승이 금지됐습니다. 온라인 계약 여파로 웹캠 대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이 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못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4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선 시신을 냉동 트럭으로 실어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익요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조주빈이 대가로 60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구청이 공익요원의 관행처럼 개인정보 조회 업무를 시키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자 미래통합당은 총선 후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라임펀드의 전주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소유한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임원도 체포해 5개월을 끌고 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까지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은 아직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적지 않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자체 분석한 판세를 내놨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곳, 미래통합당은 122곳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차정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찬성했던 4+1을 기준으로 현재의 범여와 범야 의석을 나눠보면 범여가 162석, 범야가 128석입니다. 제1당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21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81석을, 미래통합당은 48석을 각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통합당은 38석을 얻은 지난 총선 성적보다 10석 더 높게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영남에선 7석, 호남에선 전체 28석 중 27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통합당은 호남 의석 없이 영남에서만 전체 65석 중 54석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강원, 충청, 제주까지 합친 전체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민주당은 132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오만과 방심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하려면 과반 의석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10석 적은 122석이 목표입니다. 40군데 정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어서 수도권 역시 앞으로 이번 선거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비례의석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6석, 열린민주당 6석, 정의당 6석을 얻게 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일 큰 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별도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건 물론이고 정당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선거법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국민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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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늘 처음으로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지도부의 옷 색깔은 달랐지만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통합당은 한국당과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두 미래 열차의 희망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색 옷을 입었지만 서명은 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정당들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48.1cm까지 늘었습니다. 공동 선거운동 방식도 논란입니다. 현수막 하나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를 홍보하는 건 불법이지만 후보가 아닌 당 관계자가 일정 수준의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유세 차량에 한꺼번에 타거나 정당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간 더불어 또는 미래란 구호를 함께 외치는 건 선관위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은 10석 안팎 차이가 나죠. 현재 힘 있는 무소속 후보들이 뛰는 지역이 19곳 정도 되는데 앞으로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이 이런 곳에 해당하는지 유주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갈릴 수 있다고 꼽은 지역은 19곳입니다. 수도권 10곳, 부산, 울산, 경남 2곳, 대구, 경북은 4곳이고요. 충청, 강원은 3곳입니다. 네,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에 의한 표 분산으로 여당 후보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곳은 12곳인데요. 통합당 텃밭인 강원, 강릉의 경우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홍윤식 통합당 후보와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건성동 후보 그리고 최명희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을 역시 통합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반사 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의 무소속 후보가 나서면서 통합당 후보가 유리한 곳도 7곳인데요. 서울 동대문 을은 민주당 장경태, 통합당 이혜훈 후보와 함께 여권 성향의 무소속 민병두 후보가 변수입니다. 경기 의정부갑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여권의 표 분산이 예상됩니다. 결국 남은 2주 사이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총선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2주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라지 않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인사들이 여러 명 포진한 걸 두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반조국 전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최광욱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 2번을 받은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정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갖다가 외치고 뭐 정의사회를 외치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국 국토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조국 수호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 다 보면 조국 수호 정당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조국 이슈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은 대외비 문건을 각 캠프에 보냈는데 조국 관련 질문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며 찬반 입장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 답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문건 뒤편에는 황교안 망언록이라며 색깔론에 사로잡혀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 유발자라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선거가 다가오자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조그만 실수에도 서로가 대단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졸속 짜깁기 공약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유병수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자,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60만 원씩, 큰 돈이죠. 매달 60만 원씩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가 취소를 했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총선 10대 공약집을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1년에 360조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523조 원입니다. 이 공약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고 결국 해당 공약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취소된 공약 중에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자라는 공약도 있던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왜 빠졌습니까? 네,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총대응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본 틀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배치된다는 점인데요. 당장 시민당과 비례정당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두 개의 나라를 이대로 굳혀 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총대응 의지를 보여주자. 이게 좀 다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다름은 없죠. 그런데 이런 혼선이 생긴 데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당은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이라는 소수 정당에서 낸 공약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된 것을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을 낸 시대전환 이원재 전 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참여 정당들의 공식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정치 세력이 워낙 급하게 당을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약 만들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약을 냈습니까? 네,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총선 공약을 다시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민주당의 공약과 거의 유사한 공약집을 제출했다가 베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로 올려둔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결국 시민당은 3시간 뒤에 다시 공약 목록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먼저 박형준 위원장의 사과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엄정하게 비판하되 정도와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논란이 된 것은 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 교도소 무상급식 발언입니다. 진행자 박모 씨가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영상은 곧바로 삭제가 됐지만 여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에게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과거 선거에서도 뭐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죠. 네. 예, 유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항이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입국자들이 많습니까? 네, 제 뒤에는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광판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특별 검역 절차를 마친 입국자들이 속속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공항철도나 일반 리무진 버스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입국자 전용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표를 산 뒤 관리자 안내에 따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까지 파견해 수송을 도왔지만 첫날이다 보니 안내요원들도 입국자들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또 일부 버스는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만 입국자들이 대체로 협조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탈리아에 우리 교민들을 태운 첫 전세기도 도착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탈리아 교민과 그 가족 309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무증상자들은 오후 5시 30분쯤 임시시설이 있는 평창으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지금쯤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텐데요. 이들은 도착 이후 한 번, 그리고 2주 격리가 끝날 즈음 또 한 번, 모두 2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이탈리아 교민 약 110명을 태운 2차 전세기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한 건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35%,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국내 집단 감염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발 입국자가 가장 많은데 여건상 아직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8명은 미국 등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35%로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보다 많습니다. 정부 대책을 강화하여 유럽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들도 전수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들만 전수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주발 유입 현황만 봐도 유럽발보다 10명이나 많아 전수검사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입국자에 대한 그 조치가 시행된 게 며칠 안 되는 상황이어서 위험도 평가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외 유입 환자의 60%는 공항 검역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부터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한다지만 가족 간 감염까지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자가격리시키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밖으로 나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엄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임서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영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 기침 증상이 시작된 A씨는 23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 전까지 닷새 동안 4개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활보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권고를 하고 그랬는데 스크린도 다니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다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까? A씨처럼 자가격리를 위반해 고발될 경우 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 시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면서 수사당국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격리장소 무단 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므로 검찰도 해외 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국내 감염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어머니를 간병했던 세 자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가 집중됐던 8층 병동이 아닌 4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앞 선별 진료소입니다. 마스크를 쓴 입원 환자들이 검체 채취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병원 측은 전수조사 대상자 중 2,00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남은 600명은 내일 안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가운데 병원 8층에서 어머니를 간병했던 세 자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함께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이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8층 병동을 주된 감염 경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또 폐렴 환자가 주로 입원했던 그 8층 병동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고 오늘은 4층에서도 입원 환자 2명이 확진돼 층간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그 관계를 찾고 있는 건데 4층에서도 그게 나왔다는 거고 간병인에게 옮았다는 게 맞는데 병원 측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확진자 추이에 따라 폐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19층 건물에서도 나흘 동안 코로나19 환자 7명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2,500명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지역사회로 크게 번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성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윙스타워 빌딩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입주자들의 동선과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열은 없으시고 예. 혹시 스파 이용하셨어요? 지난 28일 이 건물 1층에 있는 스파를 다녀간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스파 이용객은 3명, 그리고 이 건물 업체 직원과 사장, 가족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건물을 폐쇄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를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윙스타워는 19층 건물로 진주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로 불립니다. 337개 기업과 48개 점포가 2개 동에 입주했습니다. 당국은 업체 직원 기숙사를 포함해 상주 인원은 2,5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와 인근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외출과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당국은 건물 전체 종사자와 방문자 파악에 주력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유증상자는 시에서 마련한 숙소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잇따르면서 지금도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방호복까지 입고 나면 잠시만 있어도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곤 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의료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고통이 어떤 건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의료진의 고통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방호복 착용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환자에게 다가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입고 벗길 반복합니다. 이렇게 이마를 여기를 딱 완전히 누르게 되죠. 날카롭게. 그래서 순간부터 실은 되게 아프죠. 의료진 도움으로 전신을 차단하는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해봤습니다. 먼저 방호복을 입은 뒤 덧신을 신고 장갑을 낍니다. 그 다음 마스크와 고글을 쓰는데 3kg 방호 장비를 모두 착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답답해. 1시간도 안 돼 얼굴엔 통증이 오고 지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른데 옷을 다 벗어야 돼서 참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2시간이 지나자 땀과 습기가 가득 차고 답답해 숨쉬기도 힘든 상황. 기사를 쓰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탈진 일보 직전 3시간 만에 방호복을 벗었습니다. 이마엔 고글 자국이 깊게 패이고 콧등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땀냄새 많이 나죠? 네. 심각할 정도로. 방역 현장 지원도 나갔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방호복을 입고 방역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방호복에다 소독기까지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품까지 채우면 20kg로 넘어갑니다. 2시간 동안 게임방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을 방역했더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모자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땀이요, 땀. 땀이요. 땀입니다. 소독기를 움직였던 두 팔은 경련이 올 지경. 떠는 거 같은데. 아니요. 지금 갑자기. 최근엔 방역 수요가 많아 자원봉사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하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방역 현장이든 의료 현장이든
방호복은 착용하는 순간부터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만 퇴치할 수 있다면 방호복쯤은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는 의료진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만 또 할 수 있잖아요. 방호복 뒤에 숨은 영웅들입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마스크 대란의 초기에 일어났던 현상이 컴퓨터용 화상 카메라죠. 이 웹캠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웹캠 수요가 급증한 건데 5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웹캠 대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전자상가. 웹캠을 찾자 손사래를 칩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못 팔아요. 2개 층에 걸쳐 발품을 팔아 겨우 파는 곳을 찾았지만 3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제품이 이제 6만 원. 갑절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전 가격이 오른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못 구해요. 시장에서도 물건을 못 구해요. 지난달 웹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나 급증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온라인 개학이 다가오면서 시중의 웹캠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던 웹캠은 모두 품절이 뜹니다. 5만 원짜리 제품을 50만 원대에 파는 곳까지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웹캠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월에는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자녀분을 둔 30, 40대 고객님들이 구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웹캠 대란이 마스크 대란의 판박이처럼 재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출의 신청자가 크게 몰리면서 오늘부터 은행으로 창구를 분산하고 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도 시행됐는데요. 이 밤샘 줄서기는 여전했고 소상공인들의 항의도 계속됐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대출 접수에 실패한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아까 예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 한도 1.5%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에 홀짝제가 도입됐지만 신청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밤샘 대기줄도 여전했습니다. 생각엔 5시에 와야지 30명 안에 들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한 달, 2달은 견디죠. 온라인 신청은 단 1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8시 30분에 창을 띄워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9시에 딱 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끝이 난 거예요. 신용 등급에 따라 오늘부터는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오늘 아침 급하게 상담 홀짝제 도입을 공지했습니다. 혼선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3년간 금리 1.5%인 줄 알고 왔다가 2년 차부터 금리가 오를 수 있단 말에 발길을 돌리기도 하고 1.5%가 3년 동안에 가는 줄 알았더니 3년까지 안 된다 그랬는데 시중은행에서는 고신용자 대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다음으로 가능한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방문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받기까지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약 5영업일, 기업은행은 약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사망자가 60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뉴욕에서는 시신을 냉동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직원들이 냉동 트럭에 시신을 옮깁니다. 운구 차량이 부족해 냉동 트럭을 동원한 겁니다. Y'all, this is for real. They put the bodies in 18-wheeler, y'all. 다른 병원에도 운구 대기 중인 시신이 보입니다. 한 간호사는 시신이 가득 실린 트럭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홀로코스트가 연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내 확진자는 7만 5천여 명으로 중국 우한보다 많습니다. 스타워즈 출연 배우 앤드루 잭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도 감염됐습니다. This is so small compared to what so many are facing. 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병원에 참담한 모습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앞으로 닥칠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2 weeks. 백악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도 미국 내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200여 명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함장이 미 국방부에 SOS를 보냈는데 격리시설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승선 인원 중 최다 2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호에는 해군 장병과 비행사, 해병대 등 약 5천 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국방부에 긴급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크로지어 함장은 당장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전시 상황도 아닌데 가장 소중한 자산인 선원을 잃게 된다며 승선자 대부분을 하선시켜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루스벨트호는 괌에 정박하고 있는데 격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Now is docked in Guam, trying to get testing done of all 5,000 members of the crew and removing the ill crew members.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루스벨트호로 의료 장비 등 보급 물자와 의료진을 추가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구촌에서 갖가지 천태만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 미용실에는 1m짜리 대형 빛이 등장했고 상점에서는 도르래가 주인과 고객을 연결해 줍니다. 연인들은 요즘 어떻게 데이트할까요? 포커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긴 막대기를 왔다 갔다 문지릅니다. 긴 막대기의 정체는 빛. 고객과 1m쯤 떨어져 머리 손질을 하는 중국 미용실입니다. 장난감 트럭이 약사와 손님 사이를 연신 이동합니다. 약사가 약을 담아 보내면 손님은 돈을 넣어 전하는 라오스의 약국.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손님과 약사 모두 도르래가 커피를 운반하고 손님 돈을 받아오는 태국의 커피숍. 낚시용 뜰채를 통해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안간힘은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 승강장과 의자에 사람과 떨어지라는 X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길바닥 동그라미는 거리 유지를 위해 시민들이 설 곳을 지정한 표시입니다. 파키스탄도 나이지리아도 시민들은 군말 없이 따릅니다. 미국 시민들도 서로 멀리 떨어져 해산물을 사갑니다. 이슬람 예배당도 신도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누구보다 애타는 건 연인들이겠죠. 자가격리 중 옆집 옥상에 등장한 여성에 반한 남성. 데이트 신청 편지를 드론에 담아 보내자 SNS로 예스란 답이 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코로나판 로미오와 줄리엣은 발코니 너머 You look beautiful! 영상통화로 사랑을 키웁니다. 미 주택가엔 겨울왕국 엘사가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문하는 이벤트 직원입니다. Has it been hard in the house? You've been in the house for a long time, right? I know. You're a strong princess, right?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비상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고지문이 붙어있는 위스콘신주의 투표소. 유권자들 간 접촉을 막기 위해 일회용 투표 도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민들 자율에만 맡기는 건 아닙니다. 위반 시
스페인은 최대 벌금 8억 원, 이탈리아는 징역 5년, 호주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매일 한 곳씩 저희가 선정한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분위기까지 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의 스윙보트, 그러니까 표심 변화가 심한 동작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동작을은 16대와 17대엔 진보 진영이, 그리고 그 이후엔 보수 진영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수성이냐 아니면 같은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뒤집기냐, 먼저 저희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동작을 나경원은 이수진이 잡겠습니다. 전국의 나경원을 찾아 심판해 주십시오.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에 나온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누구에 투표하실 것인지 질문에 응답자 중 46.4%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에, 41.6%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호영 후보는 3.2%였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수진 후보 41.1%, 나경원 후보 47.0%였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이 후보는 41.7%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4.7%포인트 높았고, 나 후보는 33.0%가 나온 미래통합당 지지율보다 8.6%포인트 더 나왔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선 미래한국당이 30.4%, 더불어시민당이 18.9%, 정의당이 10.7%, 국민의당이 4.3%, 열린민주당이 13.4%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6.2%,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습니다. TV조선이 의뢰한 이번 조사는 서울 동작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 하루 동안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이 지역은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들의 대결로 진작부터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죠. 그런 만큼 상대 후보 관련 의혹에도 당 차원에서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이슈가 지역 현안과 어떻게 맞물려서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채림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남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많아 동작을은 선거 때마다 재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릅니다. 지난 6번의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정도로 지역 민심은 힘 있는 후보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스톱 교육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자신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여당의 힘, 동작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저 이수진이 동작의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부터 강남 4구를 캐치프레이즈로 써온 나경원 후보는 4선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4선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해법을 정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두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엔 당 차원에서 화력을 지원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나 후보 아들 고교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대학에 진학한 것도 입시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왜 나경원 의원 앞에서는 멈춰선 것인지.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가 판사 블랙리스트에도 없었고 심지어 상고법원 추진에 가담했으면서도 피해자를 자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고법원 추진을 놓고 법원 내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혹마저. 현장에서 들어본 민심 역시 엇갈렸습니다. 새로운 후보에게 이번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선이면 뭔가 좀 미비하고 자기는 하려고 하지만은 다 갖춰주지 않았고.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기사도 씁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가 과연 정확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역대 총선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통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정당 지지도가 왜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은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이 새누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38%의 지지율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1%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수는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자, 19대 총선 역시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얻지 못했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자,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득표는 정당 지지율보다 개개인에 대한 지지일 경우가 있고 또 1등 외에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단순히 정당 지지도를 의석수에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실시하던 시기와 실제 투표율과의 시차도 물론 있긴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지역구 조사는 어떻습니까? 자, 이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요, 이 여당과 제1야당이 접전을 벌였던 이 서울 종로구의 경우에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이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를 앞섰었는데 결과는 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자, 광주에서도 이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차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예측 조사라기보다는 이 유권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투표 결과는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 유권자들만의 결과니까 출구조사 같은 선거 예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응답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으로 3%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죠. 자, 여론조사 전화를 100통을 하면 3명이 응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인 지지층만 응답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들어보시겠습니다. ARS 방식인지 사람 면접원에 의한 방식인지에 따라서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표집이 되느냐, 중도, 중간층들도 많이 표집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에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분들이 투표장에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샤이 보수다, 뭐 샤이 진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여론조사 정확도에 큰 변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결국 뭐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관련 단독 보도 2건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조주빈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손에 넣었고 이걸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넘겨주고 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족관계 등 대부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정도는 거의 무조건 필수로 볼 수 있고요. 개인정보는 규정상 공무원만 조회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떠넘기는 일명 짬 처리가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전담적으로 공익요원들한테 모든 일을 맡기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이 점을 노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려 공범 강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 측은 일과 시간에 개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 측은 조주빈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개인정보를 수차례 준 대가는 겨우 60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측은 강모 씨가 공무원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개인정보를 빼냈다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유출될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일자 병무청이 5만 7천 명에 달하는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지난 2018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1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출소한 강 씨가 영통구청에 재배치된 뒤 지난 1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또 구속됐지만 병무청은 해당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 긴급 체포된 게 특정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유출시킨 혐의 같아 해갖고 저희한테 이제 보내준 겁니다. 병무청은 2번이나 구속된 강 씨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무청은 강 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태와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강 씨가 구속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달 30일이 돼서야 사회복무요원들의 전반적인 근무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첫 실태 조사입니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5만 7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검찰이 라임펀드의 돈줄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소유한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라임의 대체 투자를 지휘했던 임원을 체포하면서 5개월을 끌어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입니다.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모 회장이 실소유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횡령했던 돈의 흐름과 로비 관련 자료 수집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도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 동생은 스타모빌리티 사회이사로 선임돼 급여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 전 행정관도 김 회장이 제공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서 약 600억 원이 이 회사에 들어간 과정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주범격인 김 회장과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수사망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김 회장의 최측근 김모 씨도 최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어젯밤 서울의 한 상가에서 쓰러져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약물과 주사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흰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상가 건물로 향합니다. 1시간 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과 함께 건물을 나서는 남성, 가수 휘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가수 휘성을 발견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와 주사기, 약물이 담긴 유리병 5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상처가 좀 있으시고 혈흔이 좀 있었어요. 주사기 바늘이 꽂혀 있는 거가 하나가 널브러져 있고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고 화장실에서 발견된 병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라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져 있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마약류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의사만 투약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경찰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와 휘성 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휘성 씨가 약물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까지 릴레이 응원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다시 밝은 얼굴로 다 모여서 서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와 접촉을 끊고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봉 감독은
기생충 제작자인 곽신혜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코로나 극복 응원 영상을 공개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릴레이 지목에 화답한 겁니다. 릴레이 응원은 국군 간호사관학교 장교들의 지목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응원을 이어주세요! BTS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첫 주자로 방탄소년단이 응원 릴레이에 동참했고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그 용기의 힘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목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목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다음 응원 릴레이 주자로 방송인 배철수 씨를 지목했습니다. 스타들의 릴레이 응원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두 미국 엄마가 개학날 아이들을 등교시켜놓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며 어깨춤을 춥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여유롭게 장을 보고 차를 마시고 발 손질도 받고 낮잠을 즐깁니다. 아이들 개학은 그래서 엄마의 방학이라고 하죠. 하늘로 날아오를 듯 환호하는 엄마와 뜰뜨름하게 책가방을 맨 5아이가 절묘하게 엇갈리는 사진입니다. 무릎을 치며 공감한 수많은 엄마들의 패러디 장면이 줄어리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들의 형편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한 달이나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내 아이 엄마가 써붙인 방학 생활 수칙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위상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참 우픈 얘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 소식에 가정과 학교 모두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당장 엄마들 한숨 소리부터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르신들은 애 한둘 키우며 엄살 떤다고 핀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PC 장만하는 일부터 아이가 어린데 수업을 곁에서 도와주는 일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교사들 역시 벼락치기 온라인 강의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어서 수업이 부실할 경우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쏠릴 위험이 큽니다. 학원발 코로나 확산 위험 역시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전쟁 때도 피란지에서 천막을 치고 학교를 열었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국민들입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세대의 학창시절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초유의 재택개학이 지금 어린 세대는 물론 엄마들에게도 악몽으로 기억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4월 1일 앵커의 시선은 4월의 개학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이 점점 건조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요. 특보는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실내에 머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환기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환기는 내일 오후 시간대가 좋겠는데요. 오전까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일부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16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